이 에너지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뭐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해양 세력과 대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가교 국가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 물류의 중심이 된다. 자,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이쪽과 엄청난 어떤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경제 협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때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석유, 가스, 에너지를 유럽에 팔아서 주로 먹고 살았어요. 네. 근데 그 시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이 에너지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관련해서 작년에 2024년에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네. 그 시베리아의 힘 2라는 신규 가스관 건설을 논의하러 갔었는데 거절당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북한의 평양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평양의 김정은을 만나서 그래서 많은 의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이 중에서 철도와 에너지가 의제가 포함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러시아로서는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 가스관이 북한까지 연결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용처가 아닌데. 실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건대는 아마 이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관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이 프로젝트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현대 정주영 회장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왔었죠. 그런 계속 있어 왔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이게 성사될 것이냐에 대한 의심 이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지금은 보시나요? 옛날 이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마찬가지지만 절박해야 움직입니다. 아, 절박해졌다. 예, 각자가. 옛날에는 유럽에 잘 팔고 있었으니까 굳이 뭐 한국 이 동아시아 시장을 투자를 하고 그런 뭐 누가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뭐 정치적 이유로 풀 문제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 그 북러 뭐 군사 동맹 조약도 맺고 아주 가까운 어떤 뭐 군대도 파견하고 북한에서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다목적 그 포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러시아, 북한이 과거 수십 년간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러시아는 에너지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고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생존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제가 해보냐 하면 자, 지금 2027년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5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을 성공하려면요. 그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병력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앞잡이로서 김정은의 북한군이 도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이 작전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네. 북한 평정 그리고 평정 작업 들어가기 전에 참수 작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 김정은도 자기 문제다 보니까 그런 자신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그때 가서는 참 쉽지가 않은 것이고 몇 년 앞서 지금부터라도 중국 관계를 끊고 러시아로 말을 갈아타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아까 철도 에너지 부분이 저는 합의된 것 같고요. 만약에 철도 에너지가 러시아가 원하는 걸 동의를 안 해준다면 그 북러 군사 동맹 조약에 푸틴이 사인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큰 어떤 그림에서 서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러시아가 움직였을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 네. 근데 철도 이게 정말 시베리아도 엄청나게 그 혹독한 그 자연환경 추운 곳이고 넓은 곳이잖아요. 예, 예. 거기를 횡단하면서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이게 부산까지 연결이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북한 철도는요 대부분 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선이고 한 선만 네, 가는. 두 선이 한 선입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죠. 네. 그러니까 전기 기관차 같은 게 운행이 수시로 막 중단이 돼요. 그리고 북한의 철로, 교량, 터널이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 열차가 고속 운행이 그걸 불가능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는 철도 궤도가요. 관계라고 관계.
좀 폭이 넓습니다. 네. 1520mm. 많이 좀 실패. 아니 그러니까 이 철로 그 간격이 넓다고요. 네. 그리고 북한은 표준계를 쓰기 때문에 1435mm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하산하고 북한의 나진 구간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철도계가 표준계하고 관계를 같이 씁니다. 복합계라고 그래요. 복합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런 복합계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아마 비용이 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러시아랑 북한을 연결하는 것은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북한의 철도망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중심으로 국제 투자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부산까지 그 철도가 연결이 됐다 치고요. 에너지가 그리로 온다 치죠. 예. 이것이 그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최종 소비처로 생각하는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거를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부산도 또 하나의 물류의 어떤 중심지로 변화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부산까지 오게 되면요. 철도가 이제 연결되니까 철도와 가스가 연결된다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관련 없이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북극 항로가 많이 뜨고 있는데 북극 항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두 항로가 있습니다. 북동 항로라 그래서 베링 해협 지나서 러시아 북부 해안가를 따라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이 북동 항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링 해협 통과해서 이제 캐나다하고 그린란드 사이를 지나가서 그 베핀만이라고 있어요. 베핀만. 거기를 통과해서 캐나다 북미 동부 지역,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미 대서양 지역을 최단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바로 북극 항로의 기점이 부산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물류 혁명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긴 한데 네. 이것이 우리가 부산까지 오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물류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 가스관이 들어오는 것부터 이걸 좀 말씀드리면 네. 가스관이 들어오면 이제 파이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PNG라고 그러죠. PNG.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기체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냥 싸게 저렴한 PNG를 구입하니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과거에 이 PNG를 싸게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독일이 아주 견조한 경제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독일이 이제 이게 가스관이 단절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정확하게 독일이 그 타격을 보는 그 반비례해서 한국은 이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싸게 저렴하게 사들이니까. 그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PNG가 우리는 쓸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중국의 해안가 도시들 이런 쪽에서는 배를 타고 사가야 되거든요. 네.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그건 LNG를 사야 됩니다. 그럼 PNG에서 LNG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럼 이 전환을 한국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이 PNG를 LNG로 바꾸고 재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물류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이제 이 아시아에서 남쪽 항로를 타고 이제 유럽을 간다 그러면 거의 한 22,000km가 걸렸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북동 항로를 선택하면 15,000km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뭐 거의 열흘에서 보름 정도 단축되는 거예요. 철도는 더 단축되고요. 네. 철도는 뭐 2주 정도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 단축이 된다는 것은요, 물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비용,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막대한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바이오 의약품 이런 고부가가치 이 제품하고 또 신속하게 운송이 필요로 하는 그런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엄청난 경쟁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섬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해양 세력에 편입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제 가교가 되는 가교 국가, 그 브릿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가교 국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부산항이 물류의 중심이 되는데 부산항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이제 다 필요한 거예요. 유럽에서도 물건이 오면 부산항에서 이제 배로 선적이 돼서 네. 태평양 사이드로 진출하고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또 태평양 사이드 국가들은 배를 타고 부산에 선적해서 철도로 환적하겠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뭐 부산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물류의 중심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러시아는 이 가스관보다도 이 철도 연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요. 이게 더 큰 효과를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네. 철도 연결보다는 가스관 연결이 자기 밥줄을 에너지 판매가 그게 우선이다. 훨씬 절실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 시장을 대체 시장이 확보하는 게 국가 제1목표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철도를 우선시할 수 있느냐 하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철도 건설이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스관 하려면요, 보세요. 북한, 러시아만 얘기가 되면 안 되고 한국, 미국 다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게 전 이거 말씀 들으면서 먼저 떠오른 게 예. 지금 미국에서 저 북극 그 뭐죠? 예. LNG 가스 예. 그 개발하라고 돈 투자하라고 지금 막 압박가하고 또 미국의 LNG를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예. 우리가 러시아 거를 산다? 그러기 위한 뭔가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은 상당히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요. 그 우리 진행자님 의견에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알라스카산 LNG를 지금 서두르지 않습니까? 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서두르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크게 보시면, 자, 이 미국의 제일 중요한 국가 목표는 알라스카산 LNG를 파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목표는 중국을 제압하는 겁니다. 아, 중국을 제압하려면 러시아를 떼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를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 품으로 들어오려면 뭔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밥줄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제압이라는 목표 때문에 러시아 끌어안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대체 시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한국, 일본, 동남아, 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 가스를 사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런 게 결정이 되면, 그렇지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허락해서 러시아가 이 싸게 가스를 많이 팔면 미국의 LNG, 알라스카산 LNG를 못 팔잖아요. 네. 나중에 그걸 진행하면.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지금 부산까지 실현되는 것은 좀 나중 일이고, 우선 먼저 알라스카산 LNG 사업에 아예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이 미리 참여해서 장기 구매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부산까지 가스관 연결돼서 러시아산 가스를 산다 하더라도 당연히 미리 보장됐기 때문에 미국 가스는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이 일부를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러시아 이 만약에 이 가스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래스카 그쪽의 가스관 사업에 참여 혹은 그쪽의 장기 계약 이 먼저 선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자, 거군요. 부산까지 들어오는데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이 한국을 설득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의도로 관철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이걸 추진할 뭐 무슨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워낙 강대국들의 이거는 지금 뭐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한 얽혀 있어서. 패권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설득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에서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아마 미국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떼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을 중국도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그 러시아의 가스관 그 간편하게 중국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쪽으로 연결하면. 지금 왜 그걸 거절하고? 거절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 사이에 이미 가스관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시베리아의 힘 1이라는 좀 짧은 가스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267억 입방메타 정도를 중국이 사고 있습니다. 구매를. 근데 그 양이 러시아가 유럽에 판매하는 가스량의 4분의 1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절반 이하로 사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되질 않습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매년 그 시베리아 힘 1이라는 가스관을 통해서 1년에 267억 입방메타 가스를 사들이고 있는데, 네. 가격도 절반 이하로 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에 판매하는
러시아 판매하는 가스량이 4분의 1도 안 되는 규모고, 그래서 푸틴은 작년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 기존의 가스관 규모의 2배 이상을 새롭게 그 POS-2라는 라인을 새로 건설하자. 그럼 1년에 추가로 한 500억 입방메타 가스를 사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네. 자, 그걸 했는데 이제 시진핑이 거절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것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진핑이 그것을 허락해서 추가로 500억 입방메타 가스가 도입이 된다면 거의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거의 가스 에너지의 전부를 러시아한테 의존하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럼 중국은 가스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종속되는 겁니다.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변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측면에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미국의 어떤 그 협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중국이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나 북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사실은 뭐 중국은 자기 코가 석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세도 유예됐을 뿐이고, 그 제가 볼 땐 다시 관세 전쟁으로 격화되고 심지어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술 차단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뭐 어쨌든 이 문제를 러시아와 미국이 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부산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고 가스관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한국 경제, 그다음에 외교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 아이덴티티가 섬나라였습니다. 섬나라. 해양 세력이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가교 국가다, 네. 브릿지 스테이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한국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살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는 거죠. 이제 물류가 중심이 되고 관련 금융이 중심이 되는 뭐 지금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물류 기반의 신경제가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항하고 그 배후 단지에 전 세계의 이제 화물들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재분류되고 철도 선박으로 막 흩어지는 글로벌 물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요, 어떤 산업이 발전하냐면 창구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철도 항만의 환적업 성행될 것이고요. 육상 운송업, 해운업, 무역, 금융, 보험, 법률, IT 서비스 이런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아마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측할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철도 항만 기반의 동남권의 거의 거대한 메가시티로 성장할 것이고요. 규모가 아마 인천, 서울의 그 수도권을 거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아마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한국이 엄청난 기회가 됐을 때 과연 그 이웃 나라인 일본,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미국과 서방 그 역시 뭐 협력을 처음에 하겠지만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이것도 좀 궁금해져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항을 중심으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아, 부산항을. 예,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그 서쪽에 항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이런 쪽에서 부산항하고 뭐 초고속 페리라든지 화물선 연결되면요. 자, 일본의 그 유럽 수출 물량이 일단 부산까지 가서 네. 철도로 환적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유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본도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자신도 이익이 있지만 네. 더 큰 이익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 아프죠. 배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시베리아 철도에 연결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할린하고 홋카이도의 그 뭐 터널 또는 교량을 연결하려고 구상을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할린에서 이 러시아 본토로 또 터널 교량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이걸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네. 하나로 통과가 된다면 목적이 달성이 굳이 된다면 자기가 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든 비용이 일본이 단독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본은 투트랙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쪽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겁니다. 참여하고 어쨌든 이익을 챙기고 또 이제 북한을 경유하기 때문에 북한하고도 뭐 수교라든지 납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일본의 입장은 경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실리를 챙기고 안보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견제하는 이중 전략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일본 측 대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하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이게 상당한 리스크잖아요. 맞습니다. 외부 세계의 그 맞습니다. 문화 충격이 오는 거니까 예. 문물이 들어오고 어떨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허용을 할 것이냐? 이 북한은 이미 중국을 배신하고 북러 동맹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그 루비콘강을 건너갔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으로의 수십 년간 의존 관계를 이제 단절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익은 뭐냐면 자 지금 요 문제를 설명하려면 이제 2022년에 이제 그 러우 전쟁 터지기 전에 국제 상황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그때 북미 간에 종전선언, 북핵 포기 이런 게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 패키지.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주고 북한 재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행 안 된 이유는 러우 전쟁이 갑자기 몇 달 뒤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로 이제 잠복해 있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다가 부산까지 연결되는 철도 가스관이 이제 연결되면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또 그 가스관 철도가 통과되니까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에너지 식량난이 저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과거에 대중국 의존이 99%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자율성이 확보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리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폐쇄 경제였고 그렇죠. 체제가 이제 그런 어떤 고립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체제가 개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외부의 정보 유입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딜레마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도저히 지금 같은 체제로서는 이런 새로운 바뀐 그 상황을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요, 아마 체제를 뭐 전환하거나 체제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기회가 오는 건데 예.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각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의 북한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연결이 아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우리 내부에서의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산주의를 믿을 수 있냐. 지금 시작해서.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어떤 분은 뭐 북한이 가스관 잠글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이 국제 관계를 전혀 이제 도외시한 그런 러시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러시아와 한국,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격변의 시대,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까지 지중해 전쟁사 저자시죠. 김시열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